제6공화국의 황태자라 불린 박철원은 1942년 경북 성주 출생으로 학창시절부터 자신의 외사촌 형인 김복동으로 인해 노태우와 전두환 등을 알고 지냈다. 그리고 그가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대에 진학할 무렵 자신의 외사촌 누나인 김옥숙과 노태우가 결혼하자 촌수가 멀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노태우와는 가족관계가 되었다. 이후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25살이 되던 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 부산지검, 법무부를 거쳐 1978년 서울지검에서 공안부 검사로 일하게 되었다. 이듬 해인 1979년 10월 그가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일하고 있을 무렵 11.6이란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고 11.6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전두환은 권력의 실세로 부상했다. 그리고 12월 12일 전두환은 하나회 세력과 함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를 연행하는 12.12를 일으키며 군권을 장악했다. 또한 권좌에 오르고자 했던 전두환은 1980년 5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른바 국보위를 설치했고 이때 서울지검에서 공안검사로 근무하던 박철원도 노태우의 제안으로 국보위 법사위원으로 합류했다. 국보위 법사위원으로서 그는 제5공화국 헌법의 기초를 다졌고 그러한 박철원을 높게 평가한 전두환은 1980년 9월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며 그를 정무비서관에 임명했다. 그렇게 박철원의 청와대 생활은 시작되었다. 대통령 정무비서관에 임명되어 제5공화국에서 일하게 된 그는 2인자라 다름없던 허화평 그리고 전두환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참모들에게 견제를 받아가며 근무했지만 1982년 단군 일의 최대 어음 사기 사건이었던 장영자 이철이 사건으로 그는 전두환의 신임을 얻게 된다. 배후에 전두환의 친인척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 사건에서 그는 허화평 등과 같이 전두환의 처삼촌인 이규광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두환은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에 못 이겨 결국 이규광을 비롯한 몇몇의 구속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규광이 구속되었음에도 의혹과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고민하던 박철원은 어음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사건에 대해 답하는 TV 청문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TV 청문회 이후 골치 아팠던 여론이 가라앉는 듯하자 전두환 내외는 만족했고 이 일로 박철원에 대한 전두환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으며 이후 눈밖에 난 허화평, 허삼수는 결국 1982년 12월 청와대에서 나가야 했다. 그렇게 전두환의 신임을 받으며 박철원은 5년가량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1985년에는 장세동이 안기부장으로 임명되자 그는 직제에도 없는 안기부장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부터 그는 남북비밀회담 수석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북한을 드나들었고 주석궁에서 김일성을 만나 전두환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박철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매형인 노태우에게 전국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노태우가 전국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제5공화국에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정권의 후반기를 맞이했고 전두환은 퇴임 이후를 고려하여 장세동, 노신영, 노태우 중 후계자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 후반기 군부 독재 종식을 원하던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다. 그리고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박종철이 안타깝게도 고문으로 세상을 떠나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전두환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를 외쳤다. 그럼에도 전두환은 시국 혼란을 이유로 들며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대통령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어버렸다.
결국 전두환의 후계자로 지명된 노태우는 국민들의 반발에 못 이겨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고, 이때 박철원은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 노태우의 6.29 특별선언문을 대부분 작성했다. 6.29 선언 발표 이후 노태우는 대권 행보를 시작했고, 박철원은 노태우를 권좌에 오르게 하기 위해 노태우를 당선시켜 월계관을 씌우자라는 취지의 월계수회를 조직했다. 대선 전국에서 월계수회는 전국에 204개나 되는 거점을 만들며 세력을 넓혀갔고, 대선이 가까워지자 박철원은 노태우 스쿨을 만들어 월계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왜 대통령을 노태우가 해야 하는지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념 메달 등을 주며 월계수회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갖도록 했고, 12월 대선에 가까워졌을 때에는 그 범위가 넓어져 회원 수가 200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보통 사람 노태우는 1987년 대선에서 6.29 선언, 야권의 단일화 실패 등의 이유로 36%를 득표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듬해 노태우가 취임하자 박철원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어 50 단절과 노태우의 북방 외교를 뒷받침했고, 같은 해 4월 제13대 총선에서는 민정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박철원은 노태우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1989년 정무장관에 임명되었고, 1990년에 있던 3당 합당에서는 합당을 위한 정치 협상에서 노태우의 대리인으로 핵심적 역할을 했다. 또한 1990년 12월에는 초대 체육청소년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며,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도 대구 수성구에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했다. 박철원은 그렇게 육공의 황태자 또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등 쉴 틈 없이 잘나가는 인물이었고, 노태우 정권에서 후계자로도 거론됐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박철원이 정치적으로 시련을 겪게 되는데, 바로 3당이 합당될 무렵부터 시작된 김영삼과의 대립이었다. 박철원은 3당 합당이 될 때부터 내각제를 전제로 했고, 김영삼과 김종필도 이에 동의하자 그는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3당 합당 이후 김영삼은 박철원을 따로 불러 내각제에 서명은 했으나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으니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그를 설득했고, 이런 식의 입장 변화가 계속되자 박철원은 결국 언론에 합의된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김영삼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문서를 고의로 유출시킨 것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내각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저항했다. 또한 이런 식의 정치 공작을 한다면 탈당해 김대중과 함께한다는 의지를 비추었다. 어렵게 이뤄낸 3당 합당이 무산되려 하자 노태우는 결국 김영삼의 손을 들어주었고, 민주자유당의 제14대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이 결정되자 박철원은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뒤 통일국민당으로 이적해 정주영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자 그는 드라마 모래시계의 배경이 된 슬롯머신 사건에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잘 알다시피 이때 그를 구속 기소한 사람은 검사 시절의 홍준표였다. 이후 1994년에 있던 재보궐선거에서 수감 생활로 인해 자신이 출마할 수 없게 되자 부인이었던 현경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대신 출마했고 당선되었다. 약 500일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그는 1995년 김종필이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자 합류하며 정계에 복귀했고,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자민련의 후보로 다시 대구 수성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 말기 김대중과 김종필의 DJP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도 박철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DJP 연합의 뜻을 함께했다. 또한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그는 DJP 연합에 따라 김대중을 지원했고, 약세 지역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김대중 지지율 올리기에 힘썼다. 그렇게
제15대 대통령에는 이회창과의 경쟁 끝에 김대중이 당선되었다. 이후 박철원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말았고, 그 뒤로는 정계를 은퇴한 뒤 시인으로 활동하며 살아오고 있다. 정계 은퇴 이후 그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에 대해 권력이란 강하고 긴 듯하지만 매우 약하고 짧은 것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